안녕하십니까. 아우, 내일은 또 중복이라네요. 중복. 초복 때 몸보신 못하신 분들 내일 꼭 챙겨 드시고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식당 가시면 말이죠. 뚜껑 열고 옷이나 가방 넣어놓는 저 깡통 의자 많이들 보셨죠?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 성형외과 교수가 손가락이 낀 채로 무심코 그냥 앉아버리면 손가락 절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한 거예요. 저거 보세요, 저거. 본인이 직접 접합 수술을 진행한 환자만 5명이었다고 하는데 조심, 또 조심.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한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입니다. 저희가 키우던 차두나무에 달린 차두들 누가 다 털어갔어요. 너 내가 꼭 참는다 하신 민경호님. 자, 부산 광안리 깡패예요. 젊은 커플인데 남자가 저렇게 맨 족을 탁, 여친 알기를 뭘로 아는 거야. 족 내리고 니들 헤어져 하신 전현성님. 자, 광주입니다. 저희 아이가 열경련이 나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해양경찰 윤정욱 경장님이 응급처치해 주셔가지고 살았어요. 함께 도와주신 이웃분들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하신 이진현님. 그리고 서울 퍼스트 이비인후과의 한세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와 뉴스 찌르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9년 싸움의 결론입니다. 뭐 하루 종일 뉴스 보셨을 겁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결과 액수가 그냥 입이 떡 그냥 아유. 네, 무려 9,440억 원입니다. 서울고법 가사 일부가 오늘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봤고요. 이걸 포함한 재산의 분할 비율,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를 가져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에 뭐 재상고할 수는 있겠지만 뭐 사실상 손 변호사님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법원으로 다시 갈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식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따질 것이냐. 이게 사실 가장 큰 쟁점이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즉, 이 사건 2심 판결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을 갔다가 다시 2심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기 전 항소심도 있고 그리고 또 환송 전 항소심도 있고 환송 후에 항소심도 있는 건데 먼저 있었던 2024년에는 한 주에 한 16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6월에는 이게 80만 원입니다. 5배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를 두고 액수가 5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이번에 2심 재판부는요. 이거는 2024년 그러니까 파기돼서 환송되기 전에 있었던 그때 재판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애초에 이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혼 소송과 같이 진행될 때는 그때를 기준으로 하고 지금 이혼 소송은 다 끝났거든요. 이혼은 확정됐어요. 그렇다면 그 후에 지금 재산 분할만 따지는 거는 이거는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좀 어렵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얼마나 단단하면 점점점.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소주병을 머리에 막 대보는 저 남성. 야, 형님 하는 거 잘 봐라. 잉? 그대로 팍! 사방으로 팍 날아가는 유리 파편들. 야, 봤냐?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나도 안 아파. 사장님이 소리치며 달려오. 아니, 뭐 하시는 거야? 하면서 사장님 달려오자 갑자기 깨진 술병. 뭐요? 저리 안 가? 학시. 그러고는 태연이 앞사람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저 사람이 유난히 단단한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런 위험한 행동을 왜 식당에서 하죠? 의정부에서 전집을 운영하는 제보자께서 제보하셨는데 바로 어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나와봤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소주병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치고 소주병의 파편들은 테이블에 막 가득해진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다가가니까 뭐 나 건들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놀라셨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빨리빨리 이렇게 치우셨다고는 합니다. 아유,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그렇죠. 저런 걸 자랑을 해 왜? 병보다 자기 머리가 세다. 돌대가리. 죄송합니다. 이전부터 일행하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주도 한 4병 정도 마셨던 것 같고요. 저렇게 한 이후에 사과를 했다고, 일행들이 사과를 했다고 해요. 잘못했다. 결국 나가라,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말 미안하다라고 결국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죄송하다 하긴 했는데 그 주변에 아마 손님들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파편들도 튀고 뭔가 큰일 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손님들한테 서비스 많이 드렸다고 하고요. 또 사과의 말씀도 전해 드렸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런 거는 무슨 서커스 이런 차력쇼는 그런 데서 해야지. 머리 다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본인은 잘 진짜? 모르겠지만 뭐 서커스도 저런 건 안 합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눈으로만 봐주세요.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활짝 핀 꽃으로 행인의 눈길을 찾던 한 가게 앞입니다. 자, 그런데 양산을 낮게 써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은 저 여성이 은밀하게 지금 다가옵니다. 어머, 이건 완전 내 스타일이야. 하여튼 화분을 들고 카메라 앵글 밖으로 화분을 들고 사라집니다. 야, 이거 의도적으로 저 양산으로 가린 것 같은데 저거. 네, 가리는 목적으로 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됐죠. 자, 이게 부산인데요. 지난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매장 앞에 손님들, 행인들 기분 좋게 보라고 화분을 여러 개를 놔둔 거예요. 그런데 대낮에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서성이다가 카메라를 의식한 듯 양산으로 가리고 화분 하나 훔쳐갔습니다. 가리네. 네, 이거 훔쳐갔습니다. 사실 이게 뒤늦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요. 매일 정성스럽게 키운 꽃, 이거 그냥 가져가서 너무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런 일 정말 다시는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우산을 들고 두리번거리는 한 고령의 여성. 자, 화단 쪽으로 걸어와서 몸을 척 숙이더니 꽃 한 송이를 그대로 쑥. 아유, 나처럼 곱다 고와. 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저 뒷모습 좀 보세요. 도대체 왜 저렇게 화분 꽃을 뽑아갈까? 그렇죠. 저 꽃이 버려진 꽃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 있는, 사유지에 있는 그런 꽃이고 천일홍입니다. 천일홍. 실제로 제보자가 천일홍을 가게 앞 사유지 하단에 24송이 심어뒀는데 요 이전에 한 송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그때는 CCTV 확인을 안 했는데 지난 4일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전날 분명히 23송이였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22송이밖에 없어서 CCTV를 확인하니까 요 모습이 나온 겁니다. 할머니예요. 오전 6시쯤에 할머니가 사람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저 우산 뒤로 숨어서 한 송이를 뽑아간 겁니다. 그 이후에 CCTV 촬영하고 있다라고 확인했는데 저렇게 남의 물건 가져가면 저걸 신고한 건 아니지만요.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그냥 한국 사람들은 꽃이랑 화분을 저렇게 그 비싼 거는 다 그냥 건들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원래 꽃을 좋아하면 나쁜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저런 걸 볼 때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쁘고 남들 보기에도 좋으면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절도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가족목도 챙겨주는 센스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초복쯤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나서 중복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사건만장에 제보를 드리게 됐어요. 당시 복날을 맞아 아파트 단지 노인정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저도 봉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더운 날 땀 흘리며 삼계탕을 끓이느라 다음날 온몸이 뻐근했지만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참 뿌듯했어요. 그러다 행사가 끝난 뒤 사흘 후 장을 보고 오는 길에 한 이웃을 만났는데요. 저를 보더니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께 집까지 직접 삼계탕을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람을 느끼며 웃고 있었는데 이어지는 바로 다음 말에 귀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양이 조금 적더라고요. 국물을 좀 두둑하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요즘 보통 어르신들이 드시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최대한 음식 버릴 일 없게 저희가 양을 좀 맞춰서 배달을 드렸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아시면서 포장해서 가져다 주는 거면 같이 사는 가족한테 그것도 주는 센스, 챙기는 센스, 그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유, 이번 행사 취지 자체가 어르신들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열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가족들 몫까지 다 챙겨드립니까? 아이고, 이 양 많이 만드는 거 또 그럴 수 있지. 나는 그 다음 복날 때 기대를 할게요. 어머. 아, 윙크까지 하고는 홀연히 사라지는데 너무 황당해서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아니, 이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요? 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인접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가족 것까지 챙겨주는 센스? 지금 무슨 리뷰 이벤트예요? 인간이 어쩜 이렇게 낯짝이 두껍냐? 아우, 그지 상그지 왕그지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이웃 남자입니다. 뭐 상그지 왕그지 이 아줌마가 사람을 진상으로 만드냐. 아니, 내가 무슨 닭 한 마리 추가해달랬어? 우리 엄니한테 주시는 거예요. 국물 좀 넉넉히 달라고 한 것뿐인데. 참, 이런 심보로 무슨 자원봉사는 액기 X입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너무 좀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명확하고 명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걱정되는 게 있는 게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봉사 의욕이 꺾입니다. 네, 그리고 와, 정말 사람이 싫다 이런 생각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까 봐 걱정됩니다. 근데 진짜 또 어떤 분들은 또 저거 그냥 주작이네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주고받은 대화 그걸 봤어요. 난 너무 놀랬어. 그러니까요. 뭐 별의별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은 어차피 줄 건데 국물 조금 넣어주면 나도 먹을 수 있잖아. 뭐 이런 얘기인데 정말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죠. 그런데다가 또 저는 또 윙크하는 거 봐도. 그러니까 염치 없는 것도 그렇지만 눈치 없는 게 더 싫어요. 여기서 진짜 윙크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리어 좋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추파를 던지시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이 여성분 입장에선 정말 제일 싫었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주장은 그거였어요. 그 적혀 있던 글을 봤더니 닭 한 마리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물 좀 국물에 밥 좀 말아 먹겠다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날 얘기를 했으면 좋죠. 한참 지나서 한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게 절실했으면 그날 얘기를 했어야 되고 상황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보면 행동이 조금 몰라요. 저 분한테 관심이 있어서 저러는 수도 있는데 되게 불편해 보이거든요. 윙크까지 포함하면 그 내용도 그렇고요. 시기도 그렇고요. 윙크는 더더욱 불편해. 꼴 보기 싫어요. 저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 의견. 저도 방금 변호사님 윙크가 좀 꼴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분들 중에 필칠사님 윙크가 너무 귀엽다고 난 지훈 씨 편이야 라고 말씀 주신 분이 계세요. 자, 원샷 한번 갈까요? 한번 해주세요. 자. 하지만 많은 분들 부정정님 비롯해서 경미우님, 우동규님 막 고마하소 진짜 싫어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일 또 중복입니다. 자, 제보메일 제보 카톡 마구 주시고요. 금방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소리가 안 나. 또 터치. 예. AI야, 가족산책 생성해줘. 생성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우리는 AI가 생성할 수 없으니까. 드립은 진짜 해야 해.
호텔은 트립이어야 해. 호텔 예약은 트립닷컴.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쓴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AI야, 호텔 플렉스 생성해줘. 생성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산 우리를 위한 선물은 AI가 생성할 수 없으니까. 트립은 진짜여야 해. 호텔은 트립이어야 해. 호텔 예약은 트립닷컴. 동료 버스기사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는데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일과 후에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50대 버스 기사님의 제보입니다. 자, 그 당시 상황 관련해서 피해 이 기사님, 제보자님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그날 하루 일과 다 마치고 기사들 쉼터가 하나 있는데 쉼터를 가려고 한두 발짝 걸었는데 뒤에서 이제 다리를 걸었어요. 멱살을 접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넘어졌는데 이제 일어나서 어째 그러냐고 이제 그랬더만 일을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몰랐는데 정형외과 진단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어깨 힘줄이 2개가 나가고 나머지 한 군데는 파열이 돼 있고 그래서 수술하고 한 6주 진단이 나왔거든요. 일 똑바로 하라?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전남 광주 신안군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 기사님입니다. 지난 3월에 일과를 마치고 이제 쉼터로 가고 계셨대요. 이렇게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쉬면서 버스 줄 영수증을 반장이 있나 봐요. 동료 중에서 그 반장한테 제출하려고 갔더니 그 기사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다리를 걸어들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멱살을 잡고 일 똑바로 안 하냐 뭐 이렇게 폭언을 한 거예요.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손바닥과 팔꿈치는 파였고요. 어깨 힘줄 2개가 파열돼서 전체 6주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뭐 평소에 이 두 사람이 감정이 안 좋거나 무슨 또 이 가해자가 또 앙심을 품고 있었는 뭐 있어요? 자, 피해자가 정확한 이런 폭행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같이 근무하기 어렵겠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경위서를 제출했는데 피 먹는 거 봐. 피해자, 가해자 두 쪽 다 경위서를 제출했는데 특히 가해자가 경위서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영상 다 있는데 말이 안 되죠. 회사 측은 일단 징계를 하겠다라고 알렸는데 끝내 그런 징계 관련된 소식은 없고 피해자 한 달 뒤에 충격을 받고 사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만두셨어요? 맞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요. 가해자도 피해자를 쌍방폭행으로 똑같이 맞고소를 했고요. 쌍방폭행은 뭐 지금 증거 자료 있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 지금 당장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데 뭐. 맞습니다. 상해죄가 되죠. 상해죄는 검찰에 송치가 돼서 지난 5월에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일상 다반사였다. 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숨도 못 쉴 정도로 목을 꽉 조이더라고요. 안 받았대. 이대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님도 폭언 이런 거는 그냥 일상으로 듣고 옛날에 자기가 뭐 성격도 한 가닥 하고 뭐 좀 했다. 그 관련된 이제 그 공무원들이나 그 사람들도 제가 이제 성희롱, 성추행, 폭언, 폭행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교육도 없고 뭐 분리 조치도 없고 뭐 그 사람 대해서 뭐 아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방치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성추행?
네, 일단 이 성추행 관련 피해 상황은 모두 주장이긴 합니다. 또 다른 피해를 당한 동료가 일반 폭행 외에 성추행 또 성희롱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또 다른 피해자에 따르면 지난해 쉼터에서 쉬고 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뒤에서 안발을 걸어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날에는 지나가면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톡톡 치기도 했답니다. 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회사에 얘기해봤지만 역시 대응은 따로 없었다고 하고요. 결국 방치가 된 상황에서 지난 3월 두 번째 피해 상황이 발생하게 됐던 건데요. 이 또 다른 피해자는 그 이후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올해 3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라고 해요.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평소에도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동료 기사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집에서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등 폭력성을 과시하고 다닌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회사 측에서 뭔가 좀 조치를 지난해 취했더라면 뭐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해자는요. 일단 가해자 입장도 소개해드리면은 예. 좀 전에 이야기한 성추행, 뭐 성희롱 이런 것들은 난 절대 안 했다. 네, 안 했다는 입장이에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호소하는 또 다른 피해자는 이제 3월에 무급휴직 들어갔잖아요. 6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9월에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계속 이 가해자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취재가 시작되자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어허. 이제는 이 회사에서 이제 군청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휴직했던 피해자가 복귀를 하면은 분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안하다. 계속해서 불안감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취재가 시작되자 신안군청 측에서 뭔가 조금 대책을 마련할 모양입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 두 번째 이어가죠. 같은 과 남학생이 동기들의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범행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확인된 피해자만 7명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2달 전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는 20대 여성들의 제보입니다. 네. 여러 명의 제보입니다. 맞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의 20대 제보자들입니다. 여성 제보자들인데요. 같은 과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던 대학 동기 남학생이 믿기지 못할 행동을 해서 사실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그게 행동? 뭐냐 하면 예. 딥페이크 음란물을 그 남학생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기 여대생들 네. 자기 친구들 사진으로요? 네, 얼굴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알게 된 그 계기도 상당히 기가 막힌데요. 이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잠깐 보다가 이런 문제 사진하고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보니까 좀 낯이 익은 얼굴들이 보이니까 추궁을 했고요. 추궁을 하니까 미안하다. 같은 과 동기들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일단 확인된 피해자가 7명에 해당합니다. 뭐 딥페이크 음란물이라는 게 뭐 굳이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에 다른 사람 몸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거잖아요. 자, 이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이 가해자가. 자, 그런데 가해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그냥 갖고만 있었어. 자,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 여자친구한테 휴대폰 걸려가지고 아는 얼굴들한테만 서로 연락 돌려라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 뭐 어디다가 유포 안 했다, 자기가 가지고만 있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솔직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노출 전혀 없는 그냥 일상 사진 가지고 볼 자신이 없어서 증거 제출해야 되니까 그때 보낼 때만 손으로 좀 가려서 어떻게 변하는지만 확인하고 자세하게는 보지 못했어요. 징그러워가지고 보고 싶진 않았어요. 자, 이 딥페이크 음란물이라는 게 말이죠.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 실제 사진 아니면 뭐 괜찮은 거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내 얼굴에다가 진짜 무슨 막 남자 성인 배우 몸을 갖다 붙였다? 야, 그러면 진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수치스럽고. 방금 들으셨잖아요. 어떤 피해자분들께서 너무 징그러워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가해자, 피해자들의 SNS 일상 사진을 캡처해서 AI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다고 이제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대체로 피해자들의 얼굴에 나체 상태인 여성의 몸을 합성한 영상들이었는데 이 가해자가 피해 당사자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AI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지웠다. 남들과 보거나 공유한 거 없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진짜 다 지웠는지 혹시 다른 사람한테 전송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믿기도 좀 힘들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이것도 참 다양했는데요. 가해자와 친하게 지냈던 동기도 있었고요. 함께 무대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후 몇 년 동안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지냈던 사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친구까지 피해를 입었어요. 이 피해자들 가해자의 여자친구를 통해서 증거 영상과 사진을 받았고요. 경찰에 신고한 뒤 자료들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자, 그 요즘 딥페이크 영상이 교수님 예전처럼 막 억지로 뭐 갖다 붙인 그 조악한 합성 이게 아니에요. 네. 완전 진짜 진짜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제가 저 영상을 뭐 살짝 봤는데 야, 세상에 이건 진짜 너무너무 심각한 범죄다. 그럼요. 그 사진이 만약에도 유포가 되면 이게 딥페이크인지 진짜인지를 어떻게 증명을 모르죠. 피해자들이 한 명 한 명 따라다니면서 증명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들이 지금 더 화가 나는 건 가해자가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사과를 상당히 좀 부분적으로만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일부 피해자한테는 사과를 하고 일부 피해자한테는 또 사과를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피해자한테는 너는 사진만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혹시 나도 피해를 입었나 해서 연락한 사람한테는 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이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군 복무 중에 1년 동안 이런 일을 저질러 온 것이고요. 휴가를 나왔을 때 이걸 지금 문제화시킨 게 여자친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한테 죽겠다고 연락을 해가지고 막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피해자들한테도 경찰 수사를 늦춰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은 건 우린데 가해자가 죽겠다 그러면서 막 협박하듯이 상황을 몰고 가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 선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도 너무 황당하다고 전하셨습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피해자들한테 야,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사실상 반협박을 했다. 자, 이 사건 2달 전에 드러난 건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피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주변인들한테 말하는 애티튜드 자체가 피해자가 아직 다 밝혀진 게 아니라서 동기들도 자기도 혹시나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연락했을 텐데 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넌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그것도 그 친구들한테도 상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전역을 한 지 별로 안 돼서 복귀한다고 들었었어가지고 저희도 학교 측에다가 강제퇴학을 조치해달라고 조만간 방문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었어요. 아니, 이 짓을 하고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학교 동기들 상대로 이 짓을 해놓고 학교 복학을 한다고요? 네, 피해자들은 이미 다 졸업을 한 상태고요. 가해자는 군 전역 후에 다음 학기 복학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요. 그런데 이미 5월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수사가 아직까지 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답답하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가해자가 심지어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에 피해자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합의를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합의에 응해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용서해주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게 너무나 황당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 짐작입니다만 아마도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다 확인을 하면은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광주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님이 최근 손님 한 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선생님 피부 한 번만 봐주세요. 저한테 욕해도 돼요. 욕 얻어먹어도 싸네요, 제가. 본인이 욕을 먹어도 싸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여성. 하지만 사장님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 손님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이 최악의 불경기에 오히려 예약 전화 오는 게 무섭다는 사장님들의 제보입니다. 네, 오죽하면 예약 전화가 무섭겠느냐. 오늘 들어보시면은 야, 정말 그럴만하다라고 공감하실 텐데요. 예. 광주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입니다. 한 달 전에 5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 손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발케어, 젤 네일 이런 걸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 걸어가지고 날짜를 바꿨어요. 딸이랑 함께 하겠다라면서 바꾼 겁니다. 바꿔줬어요. 예. 그런데 바꾼 예약 당일에 갑자기 또 전화해가지고 딸이 생리를 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가겠다. 날짜를 바꿔달라라고 또 요청을 했고요. 이 제보자는 약간 좀 의아했지만 바꿔줬습니다. 딸 때문이라고 하니까. 예. 이렇게 두 번이나 바꿔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님 말이죠. 그 이후로 얼굴 보기가 완전 하늘의 별 따기. 자, 제보자와 손님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선생님. 응. 나 우리 엄마 대장보증 걸려갖고 응급실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 오늘은 안 오시는 거죠? 응, 응급실에 머리 쪽으로 아우려갖고 목이랑. 나도 장난 아니고 발톱이 아파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겠네. 그러면 언제 오실 거예요, 고객님은? 선생님. 네. 오늘 나 때문에 괜히 피해만이 드시네. 오늘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어제 또 사고 쳐버려 자해를 해버렸어. 맞아. 모르겠어. 이제 정신병원으로 갈란가도 모르겠네. 야, 이거 딸, 엄마, 그리고 아들, 웜에 이거. 우환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야. 예약 당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또다시 연락을 해서는 우리 어머니가 대상포진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갈 수가 없다고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신 자신의 딸만 보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딸이 매장을 찾아와서 발 관리를 받고 돌아갔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 이후로도 변경된 예약일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지난 6월 13일에는 갑자기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입혀서 응급실에 와 있다면서 안 오더니 그 이후에도 퇴원 일정이 미뤄졌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약 날짜를 계속해서 바꿨습니다. 사장님은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참긴 했는데 계속 당일 취소하고 노쇼하니까 다른 손님도 못 받고 영업 손실만 쌓이잖아요. 맞아요. 결국 네 번째 노쇼까지 이어지자 문제의 여성에게 더 이상 예약 진행 어렵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웜에 참말로 지금까지 당한 노쇼만 무려 4번입니다. 결국 사장님한테 이 손님 퇴짜를 맞았어요. 자, 그러자 이 여성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이어서 들어보시죠. 선생님 피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원래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 사람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저희가 주말에도 예약이 다 차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두 번 다시 제가 이런 예약을 어기면 제가 그대로 배상할게요, 선생님. 선생님 한 번만 마지막 부탁입니다, 선생님. 살이 더 빠져가지고 42kg도 못 나가요. 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수박 한 덩어리 사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절절합니다. 그 수박 사갖고 왔습니까? 수박은커녕 이번에도 노쇼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5번째 노쇼를 한 건데요. 이 문자가 오는데 문자도 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문자가 어떻게 왔냐면 예. 이모, 엄마가 어제 오빠랑 싸우고 농약을 드셨어요라는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예. 그러면서 엄마 저번에도 아팠는데. 엄마 폰에 일정이 울려서 대신 문자를 드린다라는 문자 내용이거든요. 대상포진 이제는 엄마가 농약 먹고 입원했다. 오빠랑 싸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믿기 어렵죠. 더더군다나 엄마가 진짜 농약은 함부로 먹는 게 아닌데 그럼요. 농약을 드신 상황이라면 뭔가 뭐 네일숍 취소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뭐 일이 아니 지금 있는데 무슨 네일숍에 무슨 상황? 여기를 먼저 보낸다는 게 의심스럽다라고 하고 결국은 4번에서 5번째 노쇼 끝끝내 이 여성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하고요. 문제는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예약이 계속 들어오는데 딸과 함께 온다고 해서 2시간씩 뭐 여러 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영업 손실이 났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그냥 뭐 전화해서 예약했다가 캔슬하면 그럼 다른 손님 받지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으로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노쇼가 나면 그냥 공치는 겁니다. 자 알고 봤더니 이 여성한테 당한 사람 제보자 사장님뿐만이 아니었더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고 또 죽고? 누가 죽었어? 자 직접 들어보시죠. 선입금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당연히 오시겠거니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셨대요. 당연히 이제 바꿔드려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바꿔드렸고 진짜 설마 했는데 새벽 1시 반에 문자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냥 자기 계좌번호 남긴다면서 계좌 사진을 보낸 거예요. 아침에 또 전화 와가지고 시간을 또 바꿔달라고.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폐암인데 시간을 또 바꿔갖고 온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그런가 보다 했지. 문자가 와서 어머니가 농약 먹어가지고 갑자기 못 오게 됐다. 미친 여자구나. 그래서 대답도 안 했어요. 자, 제가 좀 복잡하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대상포진에 걸렸던 엄마 지난 3월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난 7월에 농약을 드셨습니다. 진짜 죽고 또 죽고 자꾸 그렇게 엄마를 죽입니다. 추가 피해자 2명 역시 지금 광주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인데요. 지난 3월에 피해를 입은 사장님, 이 여성이 시술비를 선입금하고 나서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결국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예약을 취소했다고 해요. 암 진단부터 사망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장님은 이번 달에 피해를 보셨습니다. 여성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모르겠다고 말을 해서 이 사장님이 직접 길 안내 영상까지 보내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 여성, 어머니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서울의 한 병원에 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농약을 드시고 숨졌다면서 또 노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늘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요. 꼭 가족이 아프거나 죽었다라고 말을 한 뒤에 다음 예약 날짜를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서 예약금이나 뭐 그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요. 자, 이 진짜 이 50대로 추정이 된답니다. 이 노쇼 손님. 지금 도대체 애먼 엄마를 지금 몇 번을 죽였다 살리는 거야 이게.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올까 봐 이제 사장님들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람 굉장히 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죠. 병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병적인 반복적인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족 얘기를 할 때 가족이 아프다, 가족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 말이 씨가 될까 봐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공감 능력이 없고 이러니까 가족들한테도 공감 능력이 없어서 가족을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프다 그러고 어떨 땐 죽이고 아들, 엄마 뭐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도덕적인 어떤 둔감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진짜로 뭐 일이 생겨서 못 갔는데 비난받기 싫으니까 거짓말을 계속 해온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기엔 좀 너무 좀 이상한 면모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에서 통제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의 어떤 선의, 공감 능력, 감정 이런 것들이 깜짝 놀라고 동정심을 막 유발하고 막 본인한테 막 집중하고 놀라하고 이런 거에서 도리어 본인이 어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거기서 어떤 쾌감을 느끼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건을 만들어서 자작각을 내면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옛날에 막 중국집 장난 전화하는 뭐 그 심리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 뭐 저도 좀 어릴 때
그거 하셨어요? 정말 한두 번 해본 기억이 정말 어릴 때. 실망입니다. 정말 어릴 때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반복적으로 하면 업무방해 같은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뭐 고소하거나 신고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주 뭐 정신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반복한다면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가벼운 장난을 치며 놀리고 또 익살스런 표정도 짓고 볼 때마다 웃게 되는 이 사람. 같이 있으면 늘 즐겁고 행복해서 이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 장난이 더 심해졌고 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얘기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철이 없어지는 이 남편, 대체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예, 오늘 사연 정말 집중해 주십시오.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만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나면 늘 웃게 되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겠구나 했는데 고민이 있으시다는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가정 내의 사건들을 매번 전해드리는데 예. 오늘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예. 내용 자체가 대학 때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2살 위의 오빠와 결혼을 한 3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졸업 후에도 여럿이 만나가지고 종종 이제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놀리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나 있으면은 야 이거 뭐 왕서방 같다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다크서클이 좀 지나면은 야, 아이섀도우를 눈 밑에 발랐냐 이러면서 놀리는 거죠. 근데 사연자가 좀 발끈하면은 화내는 것도 귀엽다 또 놀리고요. 근데 매번 이제 발끈하고 또 그러다가 또 웃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거나 뭐 아주 싫지는 않았던 거죠. 이거 약간 무슨 그 고무줄놀이 할 때 어렸을 때 막 끊고 막 도망가고 막 관심 끌고 막 이런 심리 같은 건가요? 하여튼 뭐 유치합니다. 내용도 보니까 좀 애 같아요. 네. 근데 연애할 때만 해도 참 짓궂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연애도 어떻게 하냐면 나 출장 갈 거야. 그러고 이제 출장 가는 줄 알고 갔나 보다. 그럼 회사 뒤에서 이렇게 회사 근처에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깍꿍 막 하고 이렇게 놀라시키는 서프라이즈? 거 있잖아요. 몇 번을 여러 번을 다 이제 당하다 보니까 이제 안 놀래야지 이랬는데 어떤 날은 또 손전등을 얼굴에다 대고 밤에 이렇게 나타나고 귀신처럼 어떨 땐 또 인형 가면도 쓰고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긴 좀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장난에 진짜 진심이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딱 받았더니 어떤 카페 사장이란 사람이 이 휴대전화 주인 지금 쓰러졌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뛰어갔어요. 울면서 도착했는데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프로포즈를 준비한 거예요. 이 정말 살해자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놀라고 약간 갔는데. 손 변호사님하고 닮았는데? 네. 게다가 친구들은 와 있고 동영상 찍고 막 이 남자는 너무 좋아갖고 막 옆에서 웃고 이러고 있었대요. 예, 이 장난기 많은 남편 프로포즈도 평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결혼했어요. 결혼 후엔 이런 장난이 일상 다반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 남편 역의 박지훈 변호사, 아내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야, 하나, 빨리 와봐라. 큰일 났다. 빨리. 왜 그래? 이 거울 좀 봐봐라. 이 남자 어제보다 좀 더 잘생기신 것 같지 않나? 근데 이 옆에 볼빵빵한 아줌마는 누구고? 아줌마? 눈꼬리 올라가니까 더 못생겨지고. 아야, 우리 더 귀엽다, 우리 마누라. 왜 이렇게 볼 때마다 니는 웃기노? 아주 재능이다, 재능. 아이고. 오빠, 내가 아줌마 소리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장난 좀 제발 좀 그만 쳐라. 진짜 무슨 일 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저렇게 화내면 재밌다, 예쁘다 이러면서 또 막 계속 장난을 치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놀라거나 화내거나 울 때 그게 귀여운가 봐요. 어쩜 그렇게 표정이 다양하냐. 우리 마누라 너무 귀엽다 그러면서 자꾸 장난을 치는 겁니다. 뭐 먹여주는 척 하면서 막 손가락 집어넣고 이름 불러서 고개 돌리면 손가락으로 볼 찌르고 얼굴에 뭐가 묻었다면서 떼어주는 척하다가 밥풀을 붙여놨대요.
그리고 이걸 되게 나중에 발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있으면 불도 맨날 끄고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막 하루라도 장난을 치면 이런 거 나도 해봤는데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서. 사실 저도 몇 번 해본 적이 있긴 한데 네. 한 번은 사연자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장난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대문자 T 정말 이성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반응을 그냥 해주지 마라. 반응을 해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장난을 당하는 입장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그 박 변호사님 부부끼리만 있을 때 장난을 치면 그나마 뭐 봐줄만 하겠는데. 네. 집에서 뭐 둘이 있을 때 장난치는 거 뭐 그래도 참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장난이 심해집니다.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오라고 하면서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닫아버리는 겁니다. 빨리 타 하면서 들어오면 저를 뛰어가잖아요. 왔어. 저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저를 잡아놓고 빨리 메롱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기 혼자 올라가요? 네. 이게 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지하철 탈 때도 문 닫히기 직전에 자기는 타버리고요. 아내는 못 타죠, 사연자는. 그러면 안에서 배꼽 잡고 막 웃는 거예요. 넌 못 탔지, 난 탔다. 쇼핑몰 가서는 애칭이 애기야인데 애기야! 하고 큰 소리로 불러서 사람들 쳐다보게 만들고 너무 부끄럽다고 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험을 좋은 대로 말없이 째려보고 또 큰 반응 안 보였더니 그제서야 눈치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야, 솔직히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재밌게 산다 이랬는데 손 변호사님 저는 약간 좀 불안한데요, 이 커플. 근데 시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네. 이제 반응을 안 해준 거예요. 화를 냈죠. 네, 그랬더니 조금 뜸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방심하고 있던 차에 더 큰 게 생겼는데요. 이제 자려고 침대 이불을 확 걷었는데 뱀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당연히 이제 고무로 된 장난감 뱀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발 안에 뭐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장난감 지네. 네, 이런 거를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 그만해라라고 했지만 들은 척 만척하면서 장난을 계속 친 거예요. 그래서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힘들다. 그랬더니 아니 이걸 가지고 왜 정색을 하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서운하다. 남편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 아내가 소심하고 예민한 걸까요? 자, 이들 부부에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다시 만난 부부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자기야, 나 요즘 고민이 좀 있는데 자기가 좀 들어봐봐. 그래. 이번에 과장님이 나한테 프로젝트 하나를 맡겼거든? 근데 이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야. 내가 못 믿어서 그러나? 날 못 믿으시나? 내가 못 믿어서 그러나? 날 못 믿으시나? 내가 못 믿어서 그러나? 나를 못 믿으시나? 장난해? 내 말투 따라하지 마. 나 지금 진짜 진지해. 좀 진지하게 들어줘. 이 세상에 나만큼 네 이야기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방금 그러니까 여보 어떻게 생각해? 과장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 여보 어떻게 생각해? 과장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 과장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 근데 그 과장님 말을 내가 마음 어떻게 하노? 그냥 그런 값 다 해라. 헛 뿌리지 말고.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이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지금 진지한 걸 못 견디는 이 태도예요. 따라하는 거 너무 싫어 진짜. 그쵸? 제가 당해보니까 진짜 너무 싫거든요. 살면서 고민이 있을 때도 있고 막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연자 그 장난을 그걸 다 장난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얼렁뚱땅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 남편한테 너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한 번은 사연자가 늘 앉는 이 식탁 의자에 딱 앉았는데 남편이 거기에 또 장난감 같은 걸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찔린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점점 위험해지고 진지해야 될 때 그 진지할 줄도 몰라 하고 이러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교수님 저 이혼 숙녀 캠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렇게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놀라고 당황하고 이러면 그게 즐겁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장난이 애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애정이다, 즐거운 장난 이런 거는 쌍방이 즐거워야 즐거운 거지. 그럼요. 혼자 즐겁고 반대 상대방은 괴로움이건 괴롭힘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내가 이렇게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끊는 건 저는 공감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도 좀 너무 심각하고 게다가 유치하죠.
유치하잖아요. 방법까지도 세련된 게 네. 아니고 너무 유치해서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분은 무슨 자극 추구를 하는 성향인가 아니면 뭐 충동 조절을 못하는 성향인가 심지어는 수동 공격적 성향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내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짜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너무 짜증나거든요. 싫거든요. 명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를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하실 말씀? 아예 뭐 이렇게 해서는 제가 좀 너무 오버해서 좀 죄송한데 장난을 못 치게 저는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장난이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는 아니, 거거든요. 따끔하게 혼을 했더니 아유 귀엽다 이런다잖아요. 때롱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성격이 좋은 거하고 관계를 좀 안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은요?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해서 시어머니가 진짜 직접 조치를 취하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한테. 예, 시어머니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아들을 키우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